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,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그냥 일단은 삼각대에 핸드폰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. 여기 어쨌든 저는 참새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. 참새 작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어, 지금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철학,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있어요.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한다면은 책이나 뭐 이런 심리학이나 아니면 글쓰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어,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되게 영상은 제가 팟캐스트를 또 하거든요. 팟캐스트는 그 참새 인문학적 책 읽기라는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저기 책상에서 그냥 벽 보고 그냥 혼자서 그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. 어쨌든 유튜브 하고 싶었는데 한 몇 달 미루다가 지금 이제 일단은 예, 시작을 해봅니다. 예. 그 제가 오늘 할 거는 그 김도인 그 지대논얏에 나오는 그 김도인이 쓴 숨쉬듯 가볍게라는 책이죠. 그 책을 읽었어요.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어, 김도인 그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좀 이렇게 많이 버벅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하면서 이제 차차 나아지겠죠. 어, 일단은 이 책에는 그 어떤 김도인의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요. 시우라는 남자인데요. 이 시우는 어떤 7살 때 엄마한테 버림받고 어른이 돼서 이제 10년 동안 어떤 소연이라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도 버림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제 세계관이 생기거든요. 이제 그것은 이제 세상은 버려지는 곳이야. 이런 믿음, 어, 잘못된 믿음이 어찌 보면 그런 게 형성되게 되고 그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지 않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. 일단 이 책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좀 숨쉬듯 가볍게 어떻게 살 것이냐,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. 우리 마음을 좀 치유하는 그런 힐링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. 일단 다시 넘어가서 그 시우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시우가 이제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 거리에서 이제 뭐 이별 노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막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누구 결혼식에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때 겪었던 아픔들을 다시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.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 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게 빠르게 걷잖아요. 걸어서 어 호흡 빠르게 걸면 호흡이 되게 가빠지고 그런 가빠지는 것들이 호흡이 가빠지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일들을 그안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거든요. 그거는 뭐냐고 하면은 시우가 예전에 그런 엄마가 자기를 떠나갔을 때도 그 비슷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어요. 그때도 막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되게 그 호흡도 불안정하게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단순히 그 기억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걷거나 뛰거나 했을 때 나오는 그 감각과 그대로 연결되어서 어,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는 상황. 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그 김도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생각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다시 호흡을
불규칙적으로 뛰게 만들고 그 호흡은 다시 감정을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흐름이 반복되는 거. 예.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패턴을 이룬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예, 그 이걸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, 슬픔이나 우울을 만들고 그 우울이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. 그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제가 이거를 언제 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냐면은 예전에 제가 그 공황장애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그 병원을 갔었어요. 병원에서 약물 치료만 받다가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를 처음 해봤었거든요. 그게 되게 비싸요. 2달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. 그게 첫 번째는 어, 일단 비싸요. 그게 인지행동 치료 2달 과정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였는데 그게 총 80만 원. 그러니까 어쨌든 2달 과정에 80만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되게 비쌌죠. 근데 그거를 하면은 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서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마음이 좀 불안했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첫 번째 책이 물론 지금 첫 번째 책밖에 안 썼지만 첫 번째 책이 공황과 불안의 극복이라는 책이거든요. 거기서 또 이제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호흡이 빨리 뛰는 이런 감각 그리고 생각 이런 감정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거를 어느 한쪽이라도 끊어주면은 그 부정적인 패턴이 좀 끊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그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명상을 했어요. 명상을 하면은 호흡이나 이런 거를 좀 조절할 수가 있다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괜찮을 수가 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 받을 때 진짜 이렇게 해서 명상을 했어요. 병원에서.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감각을 만드니까 그런 생각들을 또 고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. 그게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라고 있어요.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했던 식으로 왜 네가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? 과연 그 근거는 뭐지?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나가는 그런 걸 했었어요.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계속 반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나쁜 생각의 패턴이 바뀌고 그 생각이 다시 이 감정을 더 좋아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선순환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때 그 김도인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 어떤 행동의 측면을 좀 강조하거든요. 그 새로운 행동을 해야지 또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감정, 새로운 생각 이렇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그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는 근데 체계적인 둔감법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는 그 뭐지 자기가 좀 그 공황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은 좀 근데 이것도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. 그런 게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뭐 좀 되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 싫어하거나 좁은 곳을 좀 피하고 싶어 하거나 높은 곳을 피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씩 도전해보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도 했었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감각과 뭐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바꿔주는 여러 시도들이 도움이 됐었다. 그리고 그 김도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. 자기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패턴 같은 것들을 과연 그러면
어떻게 끊을 것인가. 물론 그 병원에서는 인쟁돈 치료를 했지만 김도희님은 그 예스 프로젝트라는 그런 게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야. 야, 니 어디 갈래? 야, 니 여행 갈래? 혹은 뭐, 야, 우리 이거 어디 동호회 한번 가볼래? 어디 밥 새로운 데 있는데 먹으러 갈래? 이랬을 때 아, 싫어, 싫어, 안 해, 안 해.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항상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답만 하면은 그 부정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라.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실제 이거는 영화에서 예스맨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스맨 영화 보시면 거의 진 캐리가 나오거든요. 그 진 캐리에서 진 캐리가 그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남자였는데 어떤 자기 개발하는 인생 역전 프로그램인가 하는 그 자기 개발하는 그 단체에 들어가게 돼요. 그 단체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지도자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. 이제 앞으로 니는 모든 일에 예스라고 대답을 해라. 평소에는 자기는 항상 노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새로운 경험에 노출하기를 권유하고 있어요. 그래야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. 그러니까 그 예스 프로젝트의 효과를 두 가지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감정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바뀐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자신의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보라고 작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각이 항상 그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는 봤을 때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나 감각 같은 것들이 있어도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. 물론 지금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자신이 미리 안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책에 등장하는 시우가 지금은 엄청나게 우울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친구와 여행 약속을 잡거나 소개팅 약속을 잡거나 이러면은 기분이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. 그래서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. 이런 거죠.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심리학과를 전공을 했어요. 그러니까 심리학자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윌리엄 글래서라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은 좀 잘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그래 나 이제 되게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불안을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행동이다. 행동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친구와 약속을 잡거나 친구와 뭐 어디 뭐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스맨에서 나온 진 캐리가 했었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잘 안 바뀌지만 이렇게 행동은 쉽게 바꿀 수가 있다.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요즘 심리학에서도 요즘 이런 걸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자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는 뭐 되게 좋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뭐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것도 하나의 어떤 행동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뭐 행동은 바꿀 수가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. 그런 어떤 행동의 시작은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. 이
그 영화에서는 이게 약간 좀 하여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예, 그 김도희는 예스라고 대답을 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을 해보자.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인 패턴에 있었다면은 그거를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스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그 여기서는 이제 명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. 명상은 저도 명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명상을 저도 하루에 2번씩 해요. 아침에 한 번, 밤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김도인이 말하는 명상의 효과는 한 2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이게 일단은 김도인이 말한 거는 일단 명상을 하면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. 그러니까 명상 자체가 미래에 대한 좀 걱정 같은 거나 좀 불안 같은 거를 좀 없애주고 조금 더 우리가 현재에 더 머무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집중력을 높여준다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근데 너무 색상하고 너무 엉망인 것 같아. 제가 다음에 좀 치우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화면으로 이게 보이네요. 저기. 어쨌든 그 명상을 하면 일단은 호흡이 좀 안정적으로 바뀌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전에 병원에서도 제가 명상했다고 했잖아요. 그때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. 이게 뭐지? 그게 연결돼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감각이나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단순히 호흡을 고르게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. 연결고리가 그렇게 연결돼 있으니까. 일단 그렇고요. 그 다음에 그 김도인이 하는 것 중에 또 그 죽음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이렇게 김도인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? 어떤 걸 할까?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욕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? 이렇게 하나씩 버리는 거 이런 걸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저도 예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되게 공항에 왔을 때마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공항에 왔을 때마다 그 마지막 순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요.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마트에 있을 때 딱 생각이 나거든요. 그때도 되게 답답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지금 이렇게 엄마랑 장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은 어땠을까?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때 가지고 모두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한 번에 다 없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이 딱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김도현이 죽음 명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는 명상하고 이 죽음이 연결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마지막이다. 우리가 죽고 나서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는 일단은 마지막이다. 마지막이라는 개념.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현재에 더 머무를 수 있다. 그래서 명상은 현재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되는 것 같아요.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좀 찾을 수가 있다.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우리의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친구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보이는 그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
이제 작가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외적 자원과 내적 자원이 외적, 내적. 그러니까 외적 자원 같은 경우는 돈이나 건강, 그 성공과 같은 외부 상황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물론 내가 애인이 생기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성공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들은 되게 행복하겠죠. 이런 것 이런 세속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외적 자원이다. 그리고 내적 자원은 이런 거예요. 이 김도인이 말하는 내적 자원은 뭐 사색이나 영화, 독서,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, 여행, 뭐 이런 인문학 같은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적 자원이 될 수가 있을까? 작가는 자기만의 시가 편협하게 보는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자기만의 세상에 딱 갇혀서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. 그게 가장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되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내가 만약에 책을 안 읽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인문학 공부를 안 했더라면 그러면은 진짜 힘들 수도 왜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좁으면은 그만큼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되게 사소한 이유로도 막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되게 넓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책을 통해서 다른 매체나 여행이나 이런 인문학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아직 뭐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같은 거를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일단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또 김도인이 말했던 자기가 이 세상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. 부정적인 상황도 바뀔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. 그런 것들을 통해서.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. 그 친구는 지금 되게 백수인데 힘들죠. 백수인데 힘들어요. 근데 이 친구는 되게 특이한 점이 책을 또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영화는 뭐지 그 독립영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챙겨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은 거죠. 이런 친구들은 어떤 작은 시련이나 큰 시련이 와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냥 세상을 보는 눈이 넓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작가는요,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,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우리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. 그걸 한번 잠깐 살짝 읽어볼게요. 일단은 잠시만요. 이거 좀 재밌는 부분. 제 기준에서는 우리는 읽을게요.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무언가를 얻고 이루는 삶이 정상적이라고 배워요. 지금 이 시대가 강조하는 삶의 방식은 플러스죠. 모든 상황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더 성취하고 늘 진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길 강요합니다. 하지만 늘 성취하려는 방식이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지혜는 아닙니다. 플러스는 삶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에요. 자본주의 경제가 심어준 신화, 모든 것은 항상 향상되고 팽창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식으로의 전환은 겨울의 계절을 나는
공통된 지혜입니다.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방식이 필요합니다. 겨울은 시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잘 보내지 못하나 삶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비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. 어쨌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행복이라고 하면은 항상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 향상돼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이런 것에 되게 집착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란 거죠. 지금 현재는 작가의 말대로라면 공유 경제나 미니멀리즘 같은 것들은 이게 우리가 나누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거지 막 더 성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도 앞으로는 막 우리가 막 욕심을 부리거나 미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더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엄청나게 필요하게 만든다.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.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을 가지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일단은 처음이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 좀 되게 부실하지만 이 김도인의 숨쉬듯 가볍게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방송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